오스카 와일드 천재들. 아일랜드 더블린 태생의 오스카 와일드는 여미주의 예술운동의 비저로 소설가 극작가이다. 그의 부친은 귀족 출신의 안과 의사였고 모친은 저명한 작가이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였다. 특히 부친인 윌리엄 와일드는 영국 여왕의 저취의로 활약했으며 센서스 매뉴얼 차관에 공헌해 자기도 수여받은 저명한 인물이었다. 오스카 와일드는 9살 때인 1864년 포터라 왕립학교에 입학해 1871년에 졸업했다. 이후 1874년까지는 더블린의 아카데미에서 고전 문학을 전공했는데 평소 성격이 게을렀으나 고전학 성적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1874년에 오스카는 옥스퍼드 대학의 모들린 칼리지에 입학해 고대 언어를 전공한다. 183cm에 달하는 큰 키와 준수한 외모의 와일드는 뛰어난 글솜씨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성공한 극작가이자 당대 영국 문단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다. 당시 와일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프라이드가 하늘을 찔렀으며 평범이라는 수식어를 수치의 대명사로 여길 정도였다. 처음에 와일드는 유미주의의 두 거장 테오필 고티에 페이터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독자적 슬로건을 내걸고 소설, 동화, 시곡, 그림 등에서 특유의 유미적, 퇴폐적 미학을 다채롭게 펼친 (19세기) 대표적 작가이다. 유미주의는 신과 군주 우상화로 점철된 고전주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의 재정립 일환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에 집중한다. 절대군주제 시기에 자행된 인간성, 주체성 몰수의 파행을 자유로운 인간상 회복 차원에서 상징주의와 데카당스라는 반아카데미즘 퇴폐 문화를 창출, 새로운 미의 기준을 수립하고자 했다. 데카당스는 그로테스크 병적인 상태, 관능, 소음, 도착, 과민성, 그리고 자연미, 배척, 인간미 축으로 점철된다. 곧 유미주의는 악에서 선을 찾는
수에서 미를 찾는, 퇴폐에서 역설적 당위론을 찾는 패러독스 미학이다. 상징주의와 데카당스 예술가들은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그리고 랭보, 베를렌 등과 르콩드 드릴, 말라르메, 로세티, 스웨인번, 시몬스, 그리고 단눈치오 등과 그 작품들이다. 일반적 일상적 유미주의는 의 기조는 아름다움이 모든 가치나 물력, 권력력, 명예욕보다 앞선 주가치다는 가치관이 되는 삶이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도 고가나 편리함에 앞서 집의 구조적 미관의 수려함이 우선되어야 하고, 하찮은 담배 파이프를 하나 구입하는데도 상아나 금박 등 좋은 재질이 아니라 곡선이나 형태의 수려함을 우선시한다. 여자를 대할 때도 단순히 전통적 미인상에 이해타산이 빠르고 권위적인 남편과 가문을 떠받치는 현모양처 형이라든가 등의 전통적 관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감각, 가치관, 공유 여부 등의 인간 정신에 바탕한 관점으로 판단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유의주의자이기에 앞서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사회주의자이던 사회운동과 존 러스킨의 사상분자이다. 러스킨은 1851년에 발표한 자신의 저술 라파엘 전파에서 인간다운 사회는 창의성과 성취욕과 이타성을 갖춘 개개의 노동이 융합 구조된 사회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거대한 특정 수탈자가 시공을 장악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식의 노동 패턴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숙련과 창의성을 기반해 사회와 개인의 존재 의무를 찾는 사회적 노동을 의미한다. 와일드는 러스킨의 영향을 받아 1891년에 쓴 에세이집 사회주의적 인간의 영혼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공공의 재산으로 전환하고 우환경쟁을 상호협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를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애초 빈곤사회가 성립되지 않는 공동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자본주의는 개혁이 아니라 철폐해야 될 대상이다 하고 강변했다. 그의 사회적 메시지들은 영락없는 러스킨의 복창이다. 그것은 와일드가 그간 알려진 도도한 미학자요, 에고이즘으로 점철된 기공자요, 젊은 아일랜드 자본가의 표상이요,
등등의 앙시앙 레짐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성 갖춘 사회주의자요 휴머니스트임을 드러내는 증거들이기도 하다. 와일드는 자신의 작품마다 예술을 위한 미술, 곧 유미주의를 지향, 견지한다. 와일드는 문학적 형식과 구조를 중시하며 특유의 위트와 풍자, 언어 유희와 비유, 우아한 자태와 완숙한 관능, 그리고 모순과 쾌락으로 점철된 인생 자체를 모티브로 한다. 와일드는 1881년 첫 시집을 내고 1887년에는 소설가로 데뷔해 캔터빌의 유령과 아서 세빌경의 범죄를 출간한다. 이어 1884년 동화집 행복한 왕자를 간행했고 이어 91년에는 장편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간행했다. 1891년 시곡 살로메도 내놓는다. 그의 유일한 장편소설이며 대표작인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은 유미주의자 곧 와일드 자신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쾌락을 줬던 도리안은 그 본질적 자기 모습을 부정하지만 쾌락과 악행의 시간이 지나자 본래의 자기 모습을 수긍하고 그 운명에 굴복하고 만다는 이상과 현실의 갈등과 실상을 초상화라는 오브제를 통해 보여준다. 1894년에는 불어로 쓴 희곡 살로메를 동성애인 알프레드 더글라스에 의해 영역본으로 편집해 출간된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살로메 그리고 동화 행복한 왕자 등은 영화로도 제작된다. 1905년에는 런던에서 살로메가 초연되었고 3년 뒤에는 전집으로 발간된다. 와일드의 문학적 천재성이 번뜩이는 서사지 레딩 감옥의 노래는 연인을 살해하고 교수형에 처해진 병사 이야기를 플롯으로 잡았는데 그 내면에는 와일드 자신의 굴곡진 삶과 고통이 모티브로 작용한다. 현대 들어 와일드의 작품은 독일에서 발굴되어 그의 재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한동안 와일드는 미술평론가로도 활동하면서 런던과 파리 등지에서 유미주의를 주제로 미학 강연도 했다. 가는 곳마다 그의 모피 코트, 네로 스타일의 머리, 문학적 달변은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상류층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 런던 사격에는 오스카를 모시는 것을 큰 영예로 여길 정도였다. 와일드의 유럽에서의 성공은 훗날 뉴욕 진출로 이어진다. 기족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퀸즈베리 사건으로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1891년 시인인 라이오널 존슨의 소개로 같은 귀족인 퀸즈베리 후장의 막내 아들 알프레드 더글라스를 만나게 된다. 순녀 스라의 자녀 둘을 둔 기혼자 신분이었던 와일드는 같은 귀족 출신의 기공자 타입의 작가의 번역가의 출판원까지 겸해하는 알프레드의 깊은 동질적 페이소스를 느낀다. 그 감정은 알프레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로서는 중후한 천재와 미소녀는 곧 서로를 갈망하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 그중 알프레드는 아버지인 9대 퀸즈베리 후장 존 시홀트 더글라스와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였는데 와일드와의 연애를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수단으로 선택한 측면도 있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이면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경박하고 다혈질적인 더글라스는 사치와 향락욕과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와일드를 지치게 만들었다. 더글라스는 와일드에게 수시로 호텔에 데려가 달라. 친구를 만날 돈이 필요하다. 하인을 고용해 달라 등으로 같은 귀족인 와일드를 하인처럼 부렸고 또 그의 돈을 물쓰듯 낭비했다. 오스카 와일드는 어느 때 더글라스로부터 전염된 독감에 시달리면서도 인내하며 그의 병문안을 기대했는데 더글라스는 끝내 오지 않았고 대신 거리의 소년 남창에게나 꺼지라는 악담이 담긴 편지를 와일드에게 보냈다. 이에 오스카는 서운한 심정을 편지를 쓰면서 당신은 그동안 내 돈을 지내면서 마차 드라이브를 즐기고 그랜드 호텔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는 등 돈이 궁할 때만 내 방에 나타났어. 인간이라면 생각 좀 하고 살아 라는 회신을 써 보내기도 한다. 기실 더글라스는 돈이 떨어지면 3주에 한 번꼴로 와일드를 찾아왔고 와일드는 그런 더글라스의 증오감, 도피감으로 멀리하기 시작한다. 그 무렵 더글라스가의 종손이
사고로 요절하자 이에 연면을 느낀 와일드가 더글라스를 용서해 다시 재결합하기도 했지만 그의 낭비벽과 속물건성은 갈수록 더해진다. 참다 못한 와일드는 더글라스의 어머니에게 더글라스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도록 주지시켜 달라는 간청의 편지도 써보내지만 그녀는 무시한다. 또 오스카에게 더글라스를 소개시켜준 라이오널 존스는 오히려 오스카에게 절교를 선언하면서 자기 사촌인 더글라스의 영혼을 부숴버린 자라며 와일드를 모욕하는 시도 쓴다. 뒷날 와일드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도 알프레드와의 영원한 단절을 갈망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던 더글라스의 아버지 퀸즈 해리 후작은 아들의 동성애 행각에 큰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길거리에서 아들 더글라스를 때리기도 한다. 분노를 삭히지 못하던 퀸즈 해리 후작은 오스카 와일드를 소년 추행죄로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맞서 와일드도 명예훼손죄로 퀸즈 해리 후작을 고소하게 된다. 재판이 시작되자 오스카 와일드는 수려한 달변으로 유리한 국면을 잠깐 조성하기도 했지만 교차신문 등에서 의 실수로 와일드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연출된다. 검사 더글라스의 소년 아인에게 키스한 적이 있는가? 와일드 그 가르시옹은 추억이 생겨 키스를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검사 타인의 의무를 함부로 비난하는가? 와일드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 오스카 와일드 경 당신과 성관계를 한 다수의 남성들을 참고인으로 부를까요? 와일드 변호사와 의논하겠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오스카의 변호사들은 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퀸즈버리에 대한 소송을 치화하고 그의 소송 비용도 지급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와일드에게 충고한다. 이어 법원은 와일드를 동성애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경의 파산 선고도 내린 뒤 리딩 감옥에 그를 수감한다. 비교적 가벼운 유죄 판결을 받은 와일드는 퀸즈버리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파산하게 된다. 퀸즈버리 후작은 1900년 1월 55살에 사망한다.
1897년 2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오스카 와일드를 본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모습은 과거 자신감 충만한 준수한 모습은 간데 없고 70 노인 같았다고 했다. 와일드는 지난날 아내 콘스턴트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이들의 친권도 상실해 아이들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고 만다. 나와 인맥, 출판 등 모든 삶의 기반이 직간접적으로 제약받는 런던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와일드는 파리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 파리의 누추한 빈민과 여관에서 숨지게 살던 오스카는 아내가 보내오는 일주당 3파운드의 적은 돈과 구걸로 근근히 입에 풀침만 하고 살았는데 그 적은 돈도 술을 사는데 대부분 썼으니 영육은 나날이 피폐해져만 갔다. 어느 날은 치통에 시달렸지만 치과에 갈 돈조차 없었기에 거리에서 우연히 과거 런던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오페라 여가수를 만나. 나 오스카 와일드인데 알아보겠소. 끔찍하겠지만 돈 좀 주시오 하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듯 급히 사라졌다. 와일드가 프랑스에 살 때 어느 레스토랑에서 한 아이가 와일드에게 아저씨는 가족들은 어디가고 왜 혼자인가요? 라고 묻자 나도 너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주 멀리 있어서 볼 수 없단다 라고 더듬거리며 엉엉 울기도 했다. 와일드의 오랜 친구가 파리 여관방에서 임종을 앞둔 그에게 마지막 샴페인 잔을 권하자 그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나는 내가 살아온 과정처럼 불이 넘치게 죽어가네. 1900년 11월 30일 19세기가 끝나는 시공의 단절점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뇌수막염으로 불과 46살의 영역으로 점철된 인생사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와일드의 무덤은 페르라스의 공동묘지에 조성되는데 그 비석은 세계 도처에서 온 거의 매니아들의 키스에 의한 립스틱 자국으로 온탕 뒤덮여 진풍경을 이룬다. 와일드의 혹독한 운명의 여파로 아내와 모친은 조기 사망하고 아이들은 와일드 가문에서 방출되어 홀랜드라는 성씨 가문으로 강제 편입된다. 홀랜드 가문에 들어간 와일드의 큰아들 힐 홀랜드는 1차 대전에 참전 중 전사한다. 작은 아들인 비비언 홀랜드는 제1차
대전에서 포병으로 2차 대전에서는 BBC 민간 통역가로 활약했다. 비비안 홀랜드의 애동 아들이자 오스카 와일드의 손자인 멀린 홀랜드는 뒷날 오스카 와일드 연구가로 명성을 떨친다. 증손자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수학할 때 증조 할아버지가 썼던 기숙사방을 배정받았다고 한다. 오스카가 죽고 난 뒤 1902년에 알프레드 더글라스는 아내인 올리브 쿠스탄스와 결혼하는데, 올리브는 레이즈견 중심의 양성애자 시인이었다. 1902년 알프레드의 외아들이 태어났을 때 올리브의 파모 나탈리 클리포드 바니가 대문을 섰다. 알프레드 부부는 1920년대 말경부터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별거에 들어갔고, 그 상태로 42년을 지내다가 1944년 올리브가 먼저 사망하고 1년 뒤에 알프레드 더글라스도 74살로 사망한다. 오스카 와일드는 2017년에 발효된 치안 및 범죄법에 의해 동성애로 처벌된 사람들에 대한 자동사면의 혜택을 받아 공식 사명된다. 인간의 정신은 영혼과 자아로 구조되었다. 영혼은 선천적, 불변적, 이성, 덕성, 감성이며 자아는 후천적, 가변적, 이성, 덕성, 감성이다.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동물들처럼 생식성 하나로만 점철된 것이 아니라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예성 등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그 각각은 시차를 두고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우열이나 선악으로 가름할 수 없는 천부적 등가성이다. 인간의 완전한 사랑은 영혼의 동등률 4쿼터대, 자아의 동질성 4쿼터대를 공유한 대상과 사대 성성을 순조롭게 교류해야 완성된다. 동성애의 정체성은 에로스이며 자아의 동질성을 4쿼터대로 공유한 대상 간에 순조롭게 빚어진다. 동성애는 성적 지향성과 로맨틱 지향성이 동성으로 향하는 것을 일컫는다. 성적 지향성은 same-sex act와 로맨틱 지향성은 호모섹슈얼리티와 유기적 관계를 띠며 그 모두를 동성애로 통칭한다. 대개 자아의 동질성을 4쿼터대 이상 공유한 커플은 에로스를 목표한 동성애자들이며 그 이하는 배설을 목표한 동성간으로 파악한다. 와일드와 알프레드의 동성애는 에로티시즘으로 포장된 포르노이다. 애초 와일드와 알프레드는 준수한 해모와 귀족이라는 신분의 동일성에서
상호 급속히 삼투되었지만 그러나 정신의 동질성은 미미했다. 본질적으로 와일드는 예술적인 삶, 문학, 부드러운 에로스를 소망하는 유미주의자였지만 알프레드는 돈, 사치, 원색적 배설을 욕망한 리베르탱이었다. 로맨틱 지향성 동성애자들은 사포와 아티우스, 로르카와 라파엘, 로드리크 등이며 성적 지향성 동성애자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링컨과 데릭슨, 번트라트 러셀과 비겐슈타인 등인데 오스카 와일드와 알프레드 더글라스도 그 부류이다. 와일드도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 중엔 동성애자들이 유독 많았다. 프란시스 베이컨, 차이코프스키, 볼테르, 보이, 처칠, 말론 브랜도 등 무수히 많다. 이들 사회주의자들의 천부적 성 지향성은 이성애일 수도 있고 동성애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동성애였다. 그들의 동성애는 성적 끌림이 강한 본질론적 속성일 수도 있고 로맨스 끌림이 강한 사회 구성론적 속성일 수도 있지만 동성애라는 성성의 정체성은 같다. 대개 주체적 진보 그룹은 주관적 가치관과 삶을 중시하고 관성적 앙상 레짐들은 객관적 가치관과 삶을 중시한다. 곧 진보는 전통적 이상의 주의 관습이나 사회적 강압에 구애받지 않는 주체적 사랑이나 연애를 지향한다. 성적 지향성이든 로맨틱 지향성이든 동성애의 자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스스로에 적합한 사랑과 연애를 소망하고 실행한다. 동성애로 점철된 오스카 와일드의 삶도 그러하다. 그것은 성과 악, 우와 열의 관점에 앞서 그의 주체적 진취적 삶 그리고 유미주의 세계관과 동일선상의 섹슈얼리티였음을 진화와 문명선상의 인류는 이해에 마땅하다. 오스카 와일드 아프리즈 젊을 때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은 사실이었다. 종교의 진리는 살아남는 방법을 예칭한다. 부유한 독신주의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만 남보다 행복한 것은 불공평하기에 결혼이라는 필요에 쫓겨서 서로를 속이는 예술이다. 모든 여자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닮아간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이다. 어떤 남자들도 그들의 어머니를 닮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비극이다. 결혼 생활을 셋이면 유지할 수 있지만
둘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낭만적인 분위기를 망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유머 감각이 부족한 남자이며 다른 하나는 유머 감각이 풍부한 여자이다.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둘 사이에는 열정과 증오 그리고 숭배와 사랑이 있을 뿐 우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사랑보다는 우정이 훨씬 비극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정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미인을 아내로 둔 남자는 범죄자이다. 청춘은 하나의 예술이다. 여자가 실수조차 매력있게 보일 수 없다면 그런 여자는 암컷일 뿐이다. 아름다운 여자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사랑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여자를 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이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빠지는데 하느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 너무 능력을 과신하신 것은 아닌지. 앞에서 비판해주는 친구가 참된 친구이다. 문학과 언론의 차이는 언론은 읽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문학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학과 연극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기준은 공연 입장권일 뿐이다. 예술을 혐오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예술을 무작정 혐오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예술을 합리적으로 좋아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 진지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술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결코 진지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를 세는 사람은 현명하다. 병아리는 제멋대로 뛰어다녀 정확히 셀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적을 고를 때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 인생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다. 웃음은 삶을 향한 원초적 반응이다. 이제는 예술가와 범죄자에게만 남아있는 것이지만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은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며 다른 하나는 완벽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모두가 왕으로 태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의 왕처럼 유형지에서 죽어간다. 대중은 무엇이나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한 기분일 때는 언제나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도덕심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할 태도일 뿐이다. 사회는 종종 범죄자를 용서해준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에게는 전혀 용서가 없다.
진정한 예술가는 대중의 주목을 전혀 받지 않는다. 천재는 타고난 것이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놀랍도록 관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천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적도 없다. 요즘 유명한 사람에게는 여러 제자가 붙어 다닌다. 그러나 그의 정기를 쓰게 될 사람은 언제나 유다와 같은 인물이다. 내 삶에 대해 알고 싶은가? 나는 내 천재성을 삶에 투영했으며 내 글에는 내 재능을 투영했을 뿐이다.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며 삶을 시작하고 자라면서 평가하며 가끔은 용서하기도 한다. 블루 차이나 수준에 맞춰 사는 것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마이며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모방의 종적 예술의 출발점이다. 연애는 오해를 바탕한다. 여자는 새로운 연애를 할 때마다 그 연애가 최후의 연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나는 천부적 재능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유혹 이외의 모든 것에 저항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남자는 어떤 여자와도 잘 지낼 수 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한. 내 자신의 일은 내게 죽도록 지겨운 것이어서 남의 일을 더 선호한다. 만약 아일랜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영국인들은 아일랜드를 만들어냈을 것. 애국주의는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그들을 웃겨라. 안 그러면 당신을 죽이려 될 것이다. 부도덕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타인의 매력을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이다.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편향성은 지적 성장이 중단되었다는 증거일 뿐이다. 모든 생각은 비도덕적이다. 생각의 본질은 파괴다.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나 지워버린다. 따라서 어떤 것도 생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에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 몇몇은 별을 보고 있다. 냉소주의자는 무엇인가? 만물의 가치를 알며 그 가치가 공허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한다. 그게 전부다. 경험이란 우리가 실수에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다. 모홍상가는 오로지 달빛으로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은 세계를 보기 전에 여명을 보는 것이 그가 가진 형벌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다. 꿈을 꾸는 사람만이 달빛에서도 길을 올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세상의 누구보다 새벽을 일찍 본다는 것이다. 이 세상을 진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사랑이지 독일 철학이 아니다. 선에 대한 대중적 기준에 따르면 선한 사람이 되기란 무척이나 쉽다. 치사한 공포심에 짓눌리고 상상력을 최대한 억제하면 그것으로 선한 사람 되기에 충분하다. 철저히 착한 여자가 되려면 철저히 어리석어야만 된다. 사랑을 위해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는 그랬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현재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미래는 예술가의 현재이기 때문이다. 오스카 와일드의 인생은 한편의 그리스 비극이었고 그 자신이 그리스 비극의 열렬한 숭배자였다. 프랭크 해리스 오스카 와일드는 46년 동안 460년치 업무를 다했다. 아롤 오스카 와일드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